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를 읽고 나서 깊은 감동과 함께 다양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복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의 슬픈 운명과 사랑, 그리고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학교 해일점에서의 엄격한 교육과 간병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무게와 한계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책은 인간의 존재와 운명을 되돌아보게 하며 독자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책은 기숙학교 해일점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루스 선생님의 충격적인 발언은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분노에 휩싸인 모습으로 표현된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또한 주인공 캐시의 간병사로서의 오랜 경력과 그가 느낀 자부심, 그리고 기증자들의 놀라운 회복 과정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작품 곳곳에 배어있는 슬픔과 아픔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진지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이 식으로 작가는 복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과학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서사는 독자에게 강렬한 여운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 인간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간병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캐시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현실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또한 해일점에서의 엄격한 교육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복제 인간들의 미묘한 감정은 우리 사회의 냉정한 시선을 상기시키며 인간 본연의 따뜻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작가 이시구로의 섬세한 문체와 철학적 통찰은 독자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나아가 과학과 인간성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소중함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작품은 과학기술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보내지 마는 인간의 근원과 운명, 그리고 과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식으로 작가의 탁월한 서술력과 섬세한 감성은 오랜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캐시 H. 31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간병사로서 그렇게 오랜 경력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주 훌륭한 간병사인데도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에서 3년 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지 공간 낭비일 뿐인 형편없는 간병사인데도 1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온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 떠올릴 수 있다. 내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왔고 나 역시 대체로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가 맡은 기증자들은 언제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회복 과정은 인상적일 정도로 양호했고 심지어는 네 번째 기능을 앞두고서도 동요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 어쩌면 나는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일을 잘 해내는 것, 특히 내가 맡은 기증자들을 통제해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말이 되면 나는 더 이상 간병사가 아니다. 간병사 일을 천직으로 여겨오긴 했지만 쉴 수 있는 기회, 일에서 떠나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솔직히 기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옛 기억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생활의 변화에 대비하는 일과 관계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내가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은 장성의 해일점을 나온 후 나와 토미와 루스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중에 벌어진 일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해일시험 시절에서 연유한 것임을 깨달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런 초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먼저 되짚고자 한다. 마담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그중 하나이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한 일은 아이들 장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 보자면 그 일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여러 해를 두고 끊임없이 자라나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에 이른 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우리 대부분이 16살이 될 무렵이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던 어느 날 아침, 본관에서 수업을 마친 뒤 앞마당으로 막 내려선 나는 교실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루시 선생님과 관련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나는 일종의 은밀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야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든가 문간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본다든가 해서 그런 곳을 찾아보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곳 해일시험이 학생들로 바글거리는 학교가 아니라 가족 대여섯과 함께 사는 그런 조용하고 평온한 집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불필요한 소음이나 말소리를 차단하고 일종의 백일몽 상태로 들어가야 했다. 대개는 상당한 참을성도 필요했다. 다시 말해 창문을 통해 운동장의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날 아침 교실에 두고 온 물건을 찾아들고 4층 층계참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그런 백일몽에 빠져 있었다. 우리 대부분이 처음으로 근원자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은 과거 해일시험에서였지만 그것에 대한 토론이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동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티지에서도 그것은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화제가 아니었다. 근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간에 성교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어색했다. 동시에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편집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 화제는 이를테면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토론 같은 것과는 동떨어진 또 하나의 세계로서 되게 진지한 논쟁이 벌어질 때면 빠짐없이 등장했다. 길을 따라 좀 더 걸어 내려온 우리는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 일제히 흥분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루스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을 읽기는 어려웠다. 실망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고무된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며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말해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반쯤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방금 보고 온 여자가 루스의 근원자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뻤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그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 분명히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실망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코티지로 돌아가면 루스는 자기가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을 떠올리며 격려를 받을 수 있을 테고 우리는 그런 그녀를 지지해 줄 수 있을 터였다. 표면상 그 여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무실 생활은 루스가 종종 묘사하던 미래의 꿈과 흡사했다. 그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든 간에 루스가 풀이 죽은 채 코티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락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불황자나 인간 쓰레기,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정신병자나 죄수들로부터 복제된 거예요. 그게 우리 근원이에요.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말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아까 본 그런 여자요. 이런 그래 맞아, 토미. 그저 재미 삼아 해본 것뿐이야. 소일 삼아 해본 거라고.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여자, 그 여자의 친구인 화랑의 노부인은 우리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인이 우리 정체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인에게 신뢰합니다. 혹시 당신 친구분이 클론의 근원자가 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인은 우리를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 자신의 근원자를 찾고 싶다면, 진짜 그 일을 해내고 싶다면 빈민가로, 쓰레기통으로,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곳들이 우리가 시작된 곳이니까요.
우리 센터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는 자기가 두 번째 기증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늘 걱정했지. 뼛속 깊이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결과는 모든 게 잘 됐어. 지금 그는 세 번째 기증을 마쳤는데 경과가 아주 좋아. 하고 말하고 토미는 한 손을 들어 눈 위로 햇빛을 가렸다. 나는 간병사로서는 그다지 훌륭한 편이 아니었다. 도대체 운전도 배울 수 없었고 말이야. 그래서 기증을 시작하라는 통지가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상관없었어. 지금 나는 기증자로서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간병사로서는 형편없었지만 말이야.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루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져 있었다. 나는 간병사 일을 그럭저럭 괜찮게 해낸 것 같아. 하지만 5년이면 충분한 것 같았어. 나도 내 경우와 같아, 토미. 기증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그런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 기분도 괜찮았고 말이야.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방대한 경작지가 펼쳐진 곳이었다. 두 겹의 철망으로 된 담장 때문에 밭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라고는 담장과 내 앞에 있는 서너 그루의 나무들 뿐이었다. 그 철망으로 된 담장에 특히 낮은 쪽 철망에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있었다. 마치 해변에 잡동사니가 밀려와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바람에 실려 수십 미터를 날아와 그 나무들의 두 줄의 철망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나뭇가지에도 깨진 플라스틱 판과 낡은 가방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서서 그 기묘한 잡동사니들을 바라보며 텅 빈 들판에 바람이 자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환상에 가까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요컨대 그곳은 노퍼크였고 토미를 잃은 지 겨우 두어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잡동사니들, 나뭇가지에 걸린 플라스틱 조각, 해안선 같은 철망을 따라 걸려있는 기묘한 물건들이 떠돌고 있었다. 나는 반쯤 눈을 감고 상상했다. 어린 시절 이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이 앞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 들판을 지나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하나의 얼굴이 조그맣게 떠올라 점점 커져서 이윽고 그것이 토미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리라고. 이윽고 토미가 손을 흔들고 어쩌면 나를 소리쳐 부를지도 모른다고. 이 환상은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흐느끼지도 자제력을 잃지도 않았다. 다만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차로 돌아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출발했을 뿐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